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위법성 조각 사이에 전제사실을 안 차고 유전착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유전착 여부는 이제 오상방이라 그래가지고 이미 우연방이라 할 때 잠깐 봤었어요. 그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결과방 가치를 상쇄시키는 객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고 행위방 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객관적 정당화 요소만 있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는 경우 그걸 우리가 우연방이라고 하고 그 우연방에 있어서는 학설 대립이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효과를 정할지에 대해서는 학설 대립이 있는데 불능미수설과 기소음설의 대립이 있다 했습니다. 그 뒤집힌 경우 반전된 경우가 바로 오상방의 위전착이라는 거죠. 자기는 객관적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생각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어떤 객관적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만 있는 경우 그걸 우리가 오상방위 아니면 그 유전착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의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행위하였으나 실제로는 뭐예요?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인 요건, 여기서 객관적 요건, 특히 전제 사실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유전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되느냐?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자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평가의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위법성의 착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그 사실, 객관적 요소, 그 전제 사실에 대해서 오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에 관한 착오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이 문제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 인식 플러스 의사다. 여기에 이제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이 고의의 인식은 뭐예요? 고의의 인식 대상은 이거랬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그 다음에 위법성의 인식에서 인식의 대상은 이 위법성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자기 행위가 어딘가 법칙에 반해가지고 부정적 평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련된 착오는 위법성 조각 사유다. 그러면 전제 사실이든 한계든 존재든 다 이 영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영역에서 일어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로 보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비록 영역은 이 영역에서 일어났지만 여기는 평가에 관련된 부분인데 얘는 평가가 아니라 사실을 없는 사실을 있다고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관련된 착오이기 때문에 사실에 관련된 착오는 이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일어난 착오와 어떻게 비슷하게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봐가지고 이 유전착이 바로 해석론적 쟁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해석론적 쟁점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해결 방안에 관련된 학설 대립 있죠. 학설은 이제 고의설, 엄격 책임설, 유추적용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그다음에 판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그 각각 학설을 설명하면서 과거에 이 학설들에 대해서 학설들 비판을 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사령 문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딱 학설마다 비판점 한두 개씩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되지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학설 관련돼 가지고는 유전착을 해결하는 학설, 그러니까 유전착 관련돼 가지고 학설 대립이 있는데 학설 대립은 크게 보면 고의설부터 책임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니까 고의설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의 한 요소로 있었다라고 보는 것을 고의설이라고 하죠. 그 때문에 이 고의설은 뭐예요? 고의설은 이 고의라고 하는 거 안에 이렇게 인식과 의사, 그 다음에 위법성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위법성의 착오가 일어났던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고의가 탈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설의 입장에서 어떤다? 고의설의 입장에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던 거나 아니면 고의가 없으면 다 뭐가 돼요? 이것이 조각되기 때문에 그냥 고의가 조각되고 그 다음에 단
과실범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은 처벌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 고의서를 보면 두 번째 줄에 위법성 인식의 결여는 이 인식이 없었다는 자체는 뭐예요? 고의 조각으로 귀결된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한 과실범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학설에 대한 비판은 뭐냐? 고의설에 대한 비판은 거기 보는 것처럼 고의를 이렇게 고의가 이렇게 됐다는 건 뭐 이거는 고의를 책임 요소로 보는 고전적 범죄론 체계나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에서의 학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고전적 범죄론 체계나 신고전적 범죄론 체계를 취하지 않는 한 이 고의설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하빌테어 범죄론 체계나 목적적 범죄론 체계이기 때문에 범죄 체계론상 타당하지 않은 견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험 볼 때 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체계론이 이미 목적적 범죄론 체계를 넘어서 하빌테어 범죄론 체계를 취하기 때문에 체계론에 맞지 않는 이런 고의설은 지금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답안 쓸 때도 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야 뭐 관련된 고의설의 내용을 알면 되겠지만은 답안 쓸 때는 고의설의 내용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책임설에 의해서 이제는 책임설의 입장에 의해서 답을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책임설은 아까 고의가 인식, 의사, 위법성의 인식이었을 할 때 고의에서 인식적 요소와 의사적 요소가 빠져가지고 일로 가버리고 이 위법성의 인식만 책임 요소로, 위법성 인식만 책임 요소로 남은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책임설에 위법성 인식에 관련된 책임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법성의 인식에 관련된 책임설 안에서도 학설이 나눠지는데 여기가 이제 엄격 책임설. 엄격 책임설이 있고 이제 제한 책임설 중에 유추 적용설,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학설이 크게 대립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국내에서 많이 대립하는 학설은 엄격 책임설과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대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엄격 책임설은 뭐냐? 아까 제가 앞 시간에 위법성의 착오를 얘기를 할 때 위법성의 착오의 종류는 직접적 착오와 간접적 착오였고 간접적 착오는 뭐라 했어요? 허용 규범에 위법성 조각 사이에 존재에 관한 것이든 한계에 관한 것이든 전제에 관한 것이든 다 엄격하게 위법성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위법성의 착오로 보겠다. 그게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환 보면은 엄격 책임설은 그 유전착의 행위자는 객관적 구성권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구성권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허용 규범에 대한 원인으로 그냥 위법성의 착오로 본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이 영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존재에 관한 것이든 한계에 관한 것이든 전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무조건 이거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 책임설은 뭐다? 엄격 책임설은 유전착은 여기 말하는 유전착은 뭐다? 엄격 책임설의 입장에서는 위법성의 착오다. 위법성의 착오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법성의 착오가 일어난 것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은 구성권에 나가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조각되고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고 책임이 인정되지만 감경된다. 뭐 이렇게 엄격 책임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격 책임설의 비판은 뭐냐? 엄격 책임설을 비판할 때는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위법성의 유전착이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착오라는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즉 유전착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뭐라 했어요? 영역은 평가의 영역에서 일어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착오는 사실에 관련된 착오다. 그런데 사실에 관련된 착오라는 부분을 너무 무시했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비판은 행위자한테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구성변경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행위자한테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이게 엄격 책임설에 대한 비판이에요. 물론 저는 엄격 책임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 정도 두 가지 비판. 엄격 책임설의 비판은 뭐다? 엄격 책임설의 비판은 사실의 착오와 평가의 착오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유전착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거.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행위자한테 가혹하다는 거. 그 정도 두 가지 비판점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 입장에서 보면은 행위자한테 가혹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 했어요? 범죄가 성립해서 양형에서 감형해주기 때문에 행위자한테 그렇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엄연히 평가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에 관련된 착오를 할지라도 그 사실은 결국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평가의 착오로 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이제 제가 비판을 하는데 지금 말한 비판은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교환에 나오는 수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유추적 형설은 뭐냐? 유추적 형설은 이제 유전착의 특수성을 갖다가 감안을 해가지고 행위자한테 가혹하지 않게 해결하자는 게 바로 이 제한 책임설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자의 고의를 갖다가 어떻게 감경하든지 어떻게든 줄여보자 하는 게 이제 제한 책임설이고 거기에는 이제 유추적 형설과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추적 형설은 쉽게 말하면은 그래 평가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 맞다. 근데 평가의 영역에서 일어났지만 실제로 사실에 대해서 잘못 인식한 거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와 똑같이 보자는 겁니다. 즉, 이 유추적 형설은 쉽게 말하면 이걸 위법성의 착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전착은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자는 거예요. 왜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느냐? 행위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구성요건 착오를 유추적용하자는 겁니다. 사실에 관련 착오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근거를 설명할 때 좀 이따 교환에 나와있듯이 그 근거는 뭐냐? 그 유전착은 구성요건적 착오는 아니지만 고의의 본질이 되는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적극적 결단이 없어 고의범으로서의 행위 불법을 부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유전착에 있는 행위자 유전착에 대한 예를 안 들었는데 뭐 예는 따로 안 들어도 되겠죠. 제가 이제 맨날 드는 예가 쉽게 말하면 택배기사가 바빠가지고 밤늦게 12시 넘어서 우리 집에 택배를 배달하러 왔어요. 근데 나는 도둑놈인 줄 알고 때린 겁니다. 자, 내가 도둑놈인 줄 알고 때렸을 때 나는 뭐예요? 나는 정당방위를 한다는 거죠.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성요건적 불법을 갖다가 그 실현하는 적극적인 적극적인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폭행해야지 하는 적극적인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뭐 고의범으로서의 행위불법이 부정돼야 된다. 그러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와 똑같이 구성요건 착오를 유추적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 아까 법적 효과가 고의가 조각된다 그랬잖아요. 고의가 조각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단 과실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자, 이 유추적 형설의 비판은 뭐냐면 행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행위자 입장에서는 어떤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구성요건적 불법이라는 거는 구성권에 당하고 위협한다고 하는 그런 불법을 실현하려는 적극적 의사, 결단, 누가 고의에서 어떤 의사적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고의를 조각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비판은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이 고의가 조각된다고 하는 구성권적 착오, 고의가 조각되는 위법성이 착오로 구성권적 착오로 보는 이 견해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위 반가치라는 게 제가 맨날 고의하고 비슷하다고 봤지만은 실제는 고의 말고 다른 요소들도 막 있죠. 근데 이 의도 반가치, 즉 그런 의사가 없다는 것만 가지고 의도 반가치로만 행위 반가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의도 반가치가 없다고 행위 반가치를 날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비판 보면은 100페이지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면 이에 가담한 악의의 제3자에 대한 공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가 고의범의 행위 반가치. 고의범의 행위 반가치는 의도 반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 실현되려면 여기 보면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 얘기했었잖아요. 행위 반가치는 대부분 다 고의와 비슷하다는데 고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고의에서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행위 반가치를 날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비판이고 가장 큰 비판은 뭐냐? 자, 이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이 고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즉 고의가 탈락되면 구성권이 날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추적 형설 입장에서는 결국 구성권적 착오라면 구성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위법성 책임 논할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가담한 악의 제3자 이런 유전착을 알고 유전착 상황을 알고 가담한 악의 제3자 교사범이나 방조범을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제한 종속 형식을 취할 때 최소 종속 형식을 취하더라도 고의 구성권이 날아가기 때문에 악의 제3자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비판, 유추적 형설에 대한 비판은 악의 제3자에 대한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행위 반가치는 의도 반가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비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비판 두 개 이외에 제가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됐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럼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택배 배달을 하는데 집주인이 때려. 그럼 부당한 공격이면 자기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데 부당한 공격이 아니래. 그럼 어떻게 돼요? 택배기사는 막고 있거나 도망만 가야 돼요. 택배기사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두 가지 비판점 정도만 교환에 정리된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추적 용서는 결국 악의 제3자가 공범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되니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는 어떻게 보냐면 고의를 크게 나눠봐요. 여기서 고의가 저는 고의를 그냥 항상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라 그러는데 이런 고의를 갖다가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는 이거를 구성요건적 고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 그 다음에 고의가 하나 여기 더 있다고 봐요. 여기에 책임 고의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형법상의 고의범으로 처벌되려면 어딘가 고의가 있는데 이 고의범이 성립하려면 이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고 얘도 인정돼야지만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는 이렇게 두 군데 위치한다 해서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택배기사가 밤에 늦게 배달하러 왔는데 도둑인 줄 알고 때린 사람, 집주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집주인이 때린다는 것도 인식했고 때리려는 의사로 때렸다는 거예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임 고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인정돼야 되는데 얘는 인정되는데 얘는 인정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의범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학설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럼 책임 고의가 뭐냐? 그러면 책임 고의는 심정적 반가치로서의 책임 고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정적 반가치라는 거는 자기 행위가 어딘가 법 질서에 반한다고 하는 그런 내가 법을 위반한다는 그런 인식, 그런 의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책임 고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원래 인간의 의식 구조는 지, 정, 의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의사적 요소. 이게 고의에서 말하는 인식이고 이게 고의에서 말하는 의사입니다. 정서적 요소 이게 위법성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정서적 요소는 책임 요소로 남고 인식과 의사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빠져나간 겁니다. 자, 위법성의 인식의 개념이 뭐예요?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 심정적 반가치로 책임 고의의 내용은 뭡니까? 내 행위가 어딘가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중적 지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책임 고의는 이것과 다른 거다.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위전착에 빠져 행위한 사람은 이건 있지만 이것이 없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효과 제한적 책임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위법성의 착오라고 보죠. 엄격 책임서는 위법성의 착오로 보는 겁니다. 유추적 용서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는 거예요. 얘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는 이건 구성요건적 착오도 아니고 위법성의 착오도 아니기 때문에 제3의 착오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착오가 아니라 사실을 알는 착오, 평가에 알는 착오가 아니라 특수한 제3의 착오다. 그 3의 착오를 해결할 방법은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해가지고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책임만 인정되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뭐다? 고의가 조각되고 단 과실범 결벽이 있으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제3의 착오로는 이겨내갈 때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서를 할 때는 구성요건 인정됩니다. 왜? 저희 구성요건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법성도 인정돼요. 근데 뭐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책임고의, 심정적 반가치 책임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되지 않고 전체 고의가 탈락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구성요건도 인정되고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악의의 제3자가 공범으로 가담하면 어떻게 해요? 이 행위자는, 유전착에 빠진 행위자는 비록 고의가 조각되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될 전정
고의가 조국에 처벌되지 않을지언정 공범으로 가담한 악의 제3자는 뭡니까? 악의 제3자는 교사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택배 기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택배 기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집주인은 구성권과 위협하는 행위를 했어요.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때리는 것에 대해서 정당방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추적용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의 비판은 뭐냐?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원래 얘는 이제 제3의 착오로 인정하는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했어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는데 이 책임고의가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전체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고의범으로 판단하던 것을 과실범으로 전환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환 보면 구성요건적 비판에 보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 행위를 다시 과실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책의 모순이다. 이 말을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돼서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 행위를 다시 과실범으로 인정하는 건 책의 모순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외우는 사람인데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이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얘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범 규정 있어요? 과실이 된다 그랬어요. 자, 과실범은 뭐예요? 과실범은 제가 얘기하지만 인식은 있는데 의사가 없는 거. 인식은 있는데 의사는 없는 걸 우리가 과실을 하죠. 즉 여기다 써보면은 과실범이 되려면 과실은 인식만 있는 거예요. 의사는 없는 겁니다. 자, 처음에 고의범을 하다 과실범이 된다고 그랬어요. 고의범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구성요건적 고의에서 인식과 의사는 있다고 봐요. 여기 의사는. 그러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엄격 책임서에서 말하는 고의와 법효과 인정적 책임서에서 말하는 구성요건 고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구성요건 고의가 인정된다는 건 의사가 있는 건데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과실범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의범이 과실범으로 전환되는 체계를 설명하지 못한다. 고의범이 과실범으로 되는 건 책의 모순이다 하는 그 말은 뭐냐? 구성권적 고의에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실범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과실범을 인정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비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구성요건의 범죄 개별화 기능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구성요건의 범죄 개별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성요건론 보면 앞에 구성요건의 의의, 구성요건의 기능 등이 있어요. 이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 단계에서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자기범인지 부자기범인지 이런 것들을 구성요건 단계에서 다 개별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성요건이 갖고 있는 개별화 기능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본 것처럼 그 구성요건 자체가 갖고 있는 범죄 개별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무시했다는 거죠. 얘는 뭐예요? 구성요건 단계에서는 고의야. 근데 돌아갔다가 책임 갔다 오니까 다시 과실범이야. 그러니까 구성요건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책임 모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판이 뭐냐? 세 번째 비판은 책임고의가 그럼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책임고의를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엄격 책임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위법성의 인식과 책임고의는 같은 거라고 봐요. 책임고의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심정적 반가치로서 책임고의다. 내 행위가 어딘가 법질서에 반한다는 인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중적 효과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인식과 똑같은 거 아니냐? 엄격 책임서를 주장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다른 거다. 그럼 다른 걸 증명하라 했을 때 증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책임고의는 이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비판할 수 있는데 이것도 위전착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법효과 제한 책임설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두 가지 정도만 그 첫 번째, 두 번째 비판이고 세 번째 비판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비판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전착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모의고사도 나오고 잘 나올 것 같아요.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학설마다 비판을 길게 쓸 수가 없습니다. 위전착 문제 있다 사례 문제 풀어보면 되겠지만 보통 10점짜리예요. 10점짜리면은 10줄 안에다가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10줄 안에다가 각 학설을 정리하면 얘 한 3줄 정리하고 3줄 정리하고 3줄 정리하고 판례 한 번 정리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판점도 너무 많이 알 필요 없고 핵심 내용과 비판 한두 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설은 기본적으로 엄격 책임설, 유추적 용설,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 핵심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 계속 나오는데 국내 주장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설하다가 계속 써요. 평가 기준에. 근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구성요건 단계를 우리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 보는 것에 반해서 이 사람들은 소극적 불법 구성요건, 그 다음에 책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두 가지로 보고 이 구성요건 안에 이 객관적 구성요건은 여기 보면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다. 구성요건 요소가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여기에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의의 인식 대상은 뭐예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다 인식 대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는 뭐냐?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는 이 구성요건을 말하는 객관적 요소를 말하는 겁니다.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에 관련된 이 인식은 고의의 인식은 뭐예요? 고의가 인식되어야 되는 대상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와 위법성 조각 사유까지를 다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관련된 착오든 평가에 관련된 착오는 다 뭐로 봐요? 고의가 조각되는 것으로 보죠. 자, 그렇다면 유전착을 해결하기에 간명한 이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는 것처럼 위법성 조각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의 부존재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행위자가 그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 이게 날아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그냥 구성요건 착오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학설의 가장 큰 비판은 뭐냐? 적극적 구성요건 요소가 없는 경우,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없는 경우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가 된다 가지고 위법성의 독자적 요소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3단계 범죄를 추론해서는 위법성 구성권에 해당한 행위라도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인정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위법성에서 평가하는 독자적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성의 독자성을 무시했다는 것과 모기를 죽인 것과 그러니까 모기를 죽인 건 뭐예요? 모기를 죽인 게 범죄입니까? 아니, 범죄도 아니에요. 사람을 정당방위로 죽였어요. 사람을 정당방위로 죽여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람을 정당방위로 죽이더라도 고의가 없는 거잖아요. 고의가 여기 관련돼가지고 이 인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사람을 정당방위로 죽인 경우, 사람을 정당방위로 죽인 경우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날라가. 모기를 죽인 것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기를 죽인 것과 사람을 정당방위로 죽인 걸 똑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가장 이론적 모순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는 주장자가 없다. 주장자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학설에는 설명할 때 나와. 자, 중요한 건 이제 이와 관련된 판례 입장이 뭐냐는 겁니다. 근데 판례 입장이 참 애매하죠. 여러분들 거기 보면 판례는 행위자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하고 없으면 고의범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요거를 잠깐 지우고 판례 입장은 구성권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들어갈 때 여기에 결과반 가치와 행위 반가치가 있을 때 얘를 상쇄시키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 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 얘하고 얘가 있을 때, 두 개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걸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얘는 없고 얘만 있는 거예요. 자, 얘는 없고 얘는 있고 얘만 없는 거죠. 그럼 이건 위법성이 조각돼야 안 돼요. 위법성이 조각 안 되는 거예요. 자,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반드시 뭘로 봐야 됩니까? 구성요건 결과반 가치를 상쇄시키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어야 되고 행위반 가치를 상쇄시키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두 개 다 있을 때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연방위, 오상방위라 보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오상방위, 유연착이라 보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뭐냐? 이게 없어. 이건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없는데 그러고 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된다 가지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 있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게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본 것처럼
행위자, 판례를 보면 행위자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 또는 상당한 이유라고 이제 판례가 상당한 이유라고 말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정당한 이유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 얘가 이렇게 잘못 인식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있다면 얘를 갖다 똥가미로 봐주는 거예요. 똥가미로 봐줘가지고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구성인권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구성인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판례는 중요한 건 정당한 이유에 의해서 이 없던 것을 있던 것으로 봐주는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법성을 이렇게 조각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봐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즉 객관적 정당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음에도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을 조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판례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유전착과 관련돼 가지고 그 명예훼손죄 유전착과면 어떻게 돼요? 명예훼손죄 유전착과면 이런 부분도 같이 설명하죠. 명예훼손죄 유전착과면 판례가 뭘 취하고 있습니까? 판례가 역시 이런 견해를 취하고 있어요. 즉 명예훼손죄 관련돼 가지고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는데 명예훼손죄 유전착 관련돼 가지고 그 의무합치적 심사설이라고 하는 학설들은 판례와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 학설들의 가장 큰 비판은 뭐냐?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면, 여기 보면 객관적 정당한 요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거기는 중요한 건 뭐냐?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만 있으면은 이것을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평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점이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에 관련된 학설들, 대표적으로 엄격 책임설, 유추적용설, 법효과 제한 책임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구성권 표지 이론, 판례 이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한 뭐 8점에서 10점짜리예요. 근데 이것과 비교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가담한 악의 제3자. 어떤 사람이, 즉, 이걸 좀 다 지우고 나서 보면은, 쉽게 보면, 갑이 위전착에 빠져가지고 을을 갖다가 폭행했습니다. 근데 얘가 위전착에 빠진 걸 알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악의로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위전착에 가담했다는 거죠. 을이 위전착에, 갑이 위전착 상황에 있는 걸 알고 병이 갑한테 야, 얘를 때려도 돼. 얘가 뭐 때려 맞을 스트레스 가지고 이제 그걸 악용해가지고 얘가 얘를 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돼가지고 얘는 뭐예요? 얘는 유전착에 빠졌기 때문에 폭행과 관련돼가지고 뭡니까?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 착오로 보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법효과 제한적 수행에서는 유추적 임설에 의하면 의하면 어떻게 해요? 얘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의범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얘는 폭행의 과실범 있습니까? 과실범으로 처벌받지 않아요. 폭행죄는 과실범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유전착에 빠졌다. 그러면 유전착에 빠졌을 때 엄격 책임설, 얘가 제한 책임설이요? 유추적 용설. 법효과 제한 책임설을 봤을 때 엄격 책임설은 어떻게 해요? 갑의 재책에 대해서 폭행을 했는데 위법성이 차고요? 그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 폭행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그럴 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갑의 행위는 폭행죄예요. 나중에 양형에서 감경해 주겠죠. 자, 유추적 용설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구성권적 착오로 고의가 조각되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단 과실범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한다는 겁니다. 폭행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죄가 돼요.
법효가 제한 책임서에 의하면 역시 전체 고의가 조각돼요. 근데 과실범 문제에서는 과실범 처벌이 돼요. 근데 역시 얘는 무죄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폭행이 아니라 얘가 상해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상해를 했다면 자 얘는 무슨 죄가 되겠어요? 엄격 책임서를 할 때는 상해죄 되겠죠. 이때는 얘가 뭐가 돼요? 상해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처벌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실 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과실 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유전책에 빠진 갑에 대해서 병이 교사를 하거나 얘를 때려라 라고 시켰거나 아니면 얘를 때렸는데 도움을 준 방조를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악의 제3자와 관련돼 가지고 얘를 처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엄격 책임서는 어떻게 돼요? 엄격 책임서를 할 땐 병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병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죠. 왜? 얘가 정범이기 때문에 정범이 구성권을 당하고 위협하고 유착한 행위를 해가지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할 때는 과실치상죄나 무죄로 볼 때는 무죄로 폭행죄면 어떻게 해요? 무죄로 보면요. 무죄로 보면 구성권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야. 정범이 구성권에 해당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가다면 얘는 처벌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실치상죄일 때는 어떡하냐? 얘가 만약 과실치상이면 그때는 과실치상죄에 대해서 방조범 성립 여부가 되느냐 따져봐야겠죠. 이게 무죄라면 어떻게 해요? 역시 여기도 처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죄와 관련돼 가지고 얘는 무죄지만은 왜 처벌이 가능해요? 이 무죄하고 이 무죄가 다르죠. 이 무죄는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무죄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면 구성요건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책임만 날아가기 때문에 정범은 구성요건 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어 처벌받지 않지만 그래서 무죄라는 거예요. 하지만 공범은 뭐요? 제한용성 형식에 의해서 정범 행위가 구성요건에 당하고 위법하면 끼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 관련돼 가지고 갑은 처벌 가능하다는 병은 처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벌 가능 이것만 처벌 가능하다. 요 두 개 학설에 의할 때만 병이 처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시켰다면은 얘가 얘에 대해서 의사지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간접 정범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의사지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지배가 없으면 그 다음에 교사범이나 방조범 여부를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 보는 것처럼 착오로 이용한 악의 제3자 문제가 박스로 정리하는데 박스를 이제 각 학설에 의할 때 뭐 고의설, 소극적 구성권 요소, 유추적 용설, 법효가 제한 측의 엄격적 책임서를 봤는데 엄격 책임서를 관련돼 가지고 뭐 착오의 종류, 그다음에 이제 착오자의 처벌 문제를 맞는데 악의 제3자 처벌 문제는 학설에 따라가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다? 기본적으로 유전착오에 관련된 학설 드립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유전착오에 나올 때는 항상 악의 제3자의 처벌 문제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변호사 시험에는 2018년도에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16년도에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돼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18년도에 나온 문제는 이 문제예요. 18년도에 나온 문제가 이 문제가 뭐냐? 거기 보면 뭐 의뢰제책 그리고 이제 뭐 지문을 보면은 18년도 7회 1문 A는 버스를 타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깜빡 졸다가 휴대폰을 좌석에 둔 채 하차하였다. 순간 옆좌석에 있던 승객 갑이 휴대폰을 발견하고 이를 전해주기 위하여 A를 따라 하차하면서 A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뒤에서 A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갑이 A의 어깨를 잡으니까 A라는 여자의 어깨를 잡으니까 A를 기다리던 남자친구 을은 어떻게 했어요? 을은 그 장면을 보고 갑을 성폭행범으로 오해하여 A를 구하기 위해 갑을 밀쳐버렸다는 겁니다. 자, 갑을 밀치는 거는 그냥 폭행에 해당해요. 자, 이런 경우가 관련돼가지고 이제 갑과 을의 죄책을 해가지고 을의 죄책을 논하라는 겁니다. 즉, 실제로 갑은 성폭행범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성폭행범이 아니었죠. 근데 을은 성폭행범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당방위로 걔를 밀어야겠다고 민 거예요. 제 을의 행위는 유전착오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 보는 것처럼 을을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이제 을의 죄책 관련돼가지고
의뢰 제척 관련된 갑을 밀어 넘어뜨린 의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유전착이다. 그럼 관련돼 가지고 학설에 따라 봐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교환 자체에서는 해설 자체에서는 의리 해설 자체에서는 얘가 의리죠. 의리 갑한테 갑을 폭행했어요. 밀어 넘어뜨린 거예요. 상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의뢰 행위에 관련된 엄격 책임설의 입장이 어떻게요? 폭행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밀친 거는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밀치기만 한 폭행죄라는 겁니다. 근데 유추적 용서나 법효과 책임설은 어떻게? 다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당시에 엄격 책임설, 유추적 용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관련된 쭉 하설 정리가 있고 판례 입장이 어떻다? 판례 입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오히려 폭행죄를 인정하겠죠. 그 검토 및 사안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판례는 무슨 문제가 있고 유추적 용서는 무슨 문제가 있고 법효과 제한 책임설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격 책임설에 타당하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거기 102페이지 보면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을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폭행죄의 책임이 조각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양형에서 참작하면 될 것이다. 다만 사안에서 을이 갑을 폭행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면 뭐요? 폭행하지 말라는 건 일반 상식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을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단 양형에서 참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얘가 폭행죄가 성립한다 관련돼 가지고 얘를 왜 폭행을 했을까? 을이 갑을 밀치기만 하고 상해를 안 입힌 폭행을 했을까요? 이 출제자는 요 당시에 이 출제하셨던 분은 저보다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출제하셨던 분은 상해죄로 안 한 이유가 상해죄로 하면은 엄격 책임설을 할 때는 상해죄, 유추적 용서를 할 때는 과실치상죄가 된다는 겁니다. 답안을 작성한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죄가 된다고 보는 거야 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폭행을 보면 엄격 책임설 입장에서는 폭행죄가 되는데 나머지는 죄가 안 된다. 확연하게 나눠진다는 거죠.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문제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에 가담한 병의 죄책, 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그 101페이지 돌아서 문제 보면 문제 2번 있죠. 만약 을과 함께 있던 을의 친구 병이 갑이 A에게 접근한 목적과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갑이 이제 얘 여자친구 A한테 접근한 사정이 휴대폰을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얘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병이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갑을 이번 기회에 혼내주려고 을에게 말하기를 갑이 A를 성폭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을이 갑을 폭행하도록 부추겼고 이에 을이 갑의 행동을 오해하여 갑을 밀어 넘어뜨린 것이라면 병의 죄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요 당시에 이제 요 배점 문제가 한 15, 16점 정도 됐다면은 악의 가담자는 얼마요? 악의 가담한 행위? 악의 가담자 병의 죄책은 기껏해야 10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병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 병한테 만약에 병이 얘한테 이렇게 가담할 때 의사지배가 인정되냐?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얘 입장에서는 간접정범 성립법으로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사범이나 방조범 여부로 논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환도 나눈 것도 병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되면 되는 경우와 그다음에 병에게 의사지배가 부정되는 경우로 나눠가지고 의사지배가 부정된다면 교사범 성립 여부를 논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병의 죄책 같은 경우는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을은 폭행죄가 성립하므로 을에게 갑이 A를 성폭행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폭행을 부추긴 병에게는 폭행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제를 한 사람의 한 분의 정확한 의도였죠. 출제한 분의 정확한 의도였다는 해설이기 때문에 그 해설을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16년도 문제가 있는데 16년도 문제는 그 명예훼손죄. 16년도 문제는 명예훼손죄 관련된 위법성 조각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관련된 위법성 조각 사유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우리가 명예훼손죄 할 때 보도록 하고 16년도 문제는 해설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의 시험 관련돼 가지고 올해 이제 2000년도에 올해 2차 시험, 올해는 2차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을 봤는데 6월에 본 모의고사나 8월에 본 모의고사 둘 다 유전착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 105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2000년 그 모의 시험 2차 1문을 보면은 결국 관련돼 가지고 그 유전착 문제가 나오는데 이 유전착 문제도
명예훼손죄 유연착 문제와 엮여가지고 같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307조부터 311조까지 7조 명예훼손죄, 8조 사자 명예훼손죄, 9조 그다음에 그 축산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0조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 11조 모욕죄인데 거기서는 이 유전착 문제가 좀 다르게 해석되죠. 좀 다르게 돌아가는데 그거를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정보통신망법상에 나오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엮어가지고 그 문제를 낸 게 2000년도 이제 올해 그 2차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관련된 것도 나중에 명예훼손죄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 문제는 교환 보면 67페이지 참조하라 했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환 보면 67페이지에 그 제가 저번에 이제 오상방위와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하면서 똑같은 케이스에서 우연방위 문제를 설명했었고, 이제 오상방위 문제는 나중에 설명한다 했습니다. 그 67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그 결국 숨어있던 을이 숨어있던 사람이 숨어있던 병이죠. 병이 이제 갑이 숨어있었죠. 그때 갑은 이제 모초의 은신장소로 도피해가지고 갑이 숨어있었는데 그 갑이 숨어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자신을 위하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알고 을을 가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숨어있는데 을이 들어오니까 을을 가격했어요, 얘가. 근데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인 줄 알고 가격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자기한테 온 친구요. 자, 결국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오상방위 해단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보면은 오상방위 관련된 유전착 관련된 학설이 대립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학설은 엄격 책임설, 유추적용설,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소극적 구성권 표지 이론을 쭉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정리해놨는데 거기도 각 학설의 비판점을 지금처럼 2개씩만 여러분들이 정 2개 쓰기 힘들면 최소한 하나씩만이라도 외워가지고 하나 정도씩만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은 위법성의 착오로 보기 때문에 위법성의 착오 문제에서 정당한 확인. 여기 보면 이제 요건 학설 관련돼 가지고 학설은 그 법조원 협의에서 나와준 평가 기준지에 나온 학설로만 정리했는데 엄격 책임설을 보면 그 평가 기준표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착오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자, 결국 위법성의 착오 문제로 해결한다는 건 정당한 이유 유무로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폭행한 거기 때문에 상해한 거기 때문에 그냥 상해죄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상해죄가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죠. 비판은 우리가 아까 봤던 비판 2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추정설 입장에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와 유사성이 있으며 행위자에게는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여되어 행위 방가치가 부정되기 때문에 구성요건 착오로 유추의 경우에서 불법 고의가 조각된다. 불법 고의가 조각되면 어떻게 해요?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단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은 아까 말했던 유추경설에 대한 비판. 그 행위 방가치가 의도 방가치로만 이루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과 악의 제3자에 대한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 2가지를 써주시면 되고. 근데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지를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실범 고의가 조각되는 것처럼 과실범 문제를 취급하지 않는 견해이기 때문에 요 학설에 의하면 어떤다? 요 학설에 의할 때도 그러니까 좀 67페이지의 견해를 보면 엄격 책임설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상해를 의율한 거죠. 우리가 페이지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그냥 상해죄가 성립해. 위법성이 처로 보기 때문에. 유추정설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구성요건적 고의가 탈락되기 때문에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아. 근데 과실범이 있으면 과실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가지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아. 그렇지만 과실범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그렇지만 각 학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보면 뭐예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보면 그냥 고의가 조각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설에 따라 가지고 결론까지 써주고 나중에 비판은 학설에 대한 비판을 정리한 다음에 자기가 선택할 학설들을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례를 보면은 그다음에 판례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숨어있던 갑이 친구 을이 들어오는데 친구 을을 갖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자기한테 위해를 가하려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잘못 알았다는 자체는 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그때는 그냥 책임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책임까지 인정되는 거다. 판례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그때 보면 이제 사안의 해결 그래가지고 자신의 입장과 부합하는 견해를 적용하여 결론을 제시하라 그랬는데, 각각 학설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한 다음에 학설에 따른 결론을 보고 학설을 정리하고 어느 학설이 맞다고, 각 학설을 비판하면서 어느 학설이 맞다 생각하면서 그 학설에 따른 결론을 정확히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채점자들은 학설을 알고 있더라도 학설에 따른 결론을 모른다. 그러면 감점이 되겠죠. 폭행으로 냈다면은 폭행죄 무죄지만 상해로 냈다면 어떻게 해요? 상해에는 과실범 처벌력이 있다는 겁니다. 과실치상죄. 그 부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폭행죄는 폭행 무죄지만 상해죄는 상해죄 이외에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유전착과 관련된 문제까지 마치고, 유전착 관련된 케이스 문제 중에서, 그 사례 문제 중에서 유전착과 관련된 케이스 문제 중에서 뭐 101페이지에 있는 2018년도 문제는 풀어봤지만 16년도 변시에 나왔던 거, 그냥 명예훼손죄 유전착 문제와 그다음에 올해 2000년 그 2차에 나오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된 그 유전착 문제는 나중에 명예훼손죄 유전착을 할 때 다시 보도록 하고, 교환상으로는 여기다 정리해놨지만은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읽어보면은 유전착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책임론에 관련된 것으로 집중했는데 이 정도로 보고, 뭐 기대 가능성과 관련된 특별한 문제들은 아직은 뭐 사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논하지 않고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